네.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저는 이제 윤리적 AI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해서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깊이 내려가진 않을 거고, 이런 기술들이 있고, 뭐 이런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윤리적인 AI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윤리적인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윤리적인 AI라는 게 뭘까? 기본적인 정의를 보면은 인공지능을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 안전, 공정성, 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되는 원칙과 실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원칙 그리고 실천 방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윤리적 AI라는 게 뭔가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정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정의된 윤리적인 AI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실천 방식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 그리고 정책적인 개념, 그리고 기술적인 접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윤리적 AI를 실천할 수 있는 이제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원칙들을 얘기하면은 되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좀 더 추가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안전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인간 중심,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원칙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다 이 얘기들을 할 수는 없고 좀 제가 연구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원칙들에 대해서 뭐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기술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의 메인 리서치 토픽이기도 한데 많이들 근데 익숙하실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는. 뭐 AI가 학습을 하는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것들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런 데이터에는 정말 거의 모든 디지털 정보들이 포함이 되죠. 뭐 이미지, 음성, 검색, 위치, 뭐 감정 데이터 같은 것까지. 그리고 이게 프라이버시와 연결이 되는 이유는 데이터가 단순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행동 패턴,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민감한 자산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인터넷을 하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수집될 수밖에 없는 어떤 위치 정보 또는 내가 웹사이트 방문할 때 또 나타내게 되는 어떤 뭐 쿠키나 접속 기록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학습에 있어서의 데이터 수집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기 기술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감시 기술에 의해 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도 있고, 과도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런 과도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뭐 어떤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이 이제 유치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그리고 데이터 유출, 정당하게 또 필요한 만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뭐 해킹이나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이제 언제나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침해들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도구들이 있는데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AI에서 우리가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 이 개인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AI의 결과만을 가지고서는 이제 학습에 사용된 개인 데이터들이 추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학습에 사용된 얼굴 인식, 여기서는 이제 얼굴 인식 시스템인데 그 얼굴 인식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고 왼쪽은 이제 공격으로 이제 복원된 정보예요. 근데 이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정보가 특정인의 이름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봤을 때 뭐 이 사람이 이 얼굴일 때 어느 정도 확률로 이 사람일 거라고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예측 확률 두 개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사람을 거의 식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원본 정보를 복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이제 침해 사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요거를 보시면은 이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이 개인정보를 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좀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개인정보를 직접 보내지 않고 개인의 디바이스에서 학습만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정보만을 이제 보내는 그러면 원본은 외부로 나가지 않으니까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애플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이제 iOS도 우리의 개인정보를 다 이런 식으로 애플 서버로 보내고 있거든요. 원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 채팅 기록이나 접속 기록 같은 것들을 일단 여러분의 로컬 디바이스에서 1차적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정보만을 이제 서버로 보내는 거죠. 근데 서버 측에서 그 학습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 방금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이제 역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처음에는 완전히 랜덤 이미지였는데 그 이 학습 파라미터를 보고서는 이제 이 랜덤한 이미지로부터 그 파라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를 이제 복원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버시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접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AI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이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만큼 우리의 개인정보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를 한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K 어노니머티나 뭐 L 다이버시티 같은 어떤 익명화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으려고 하고 또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것도 너무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하다. 그래서 뭐 일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형태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만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좀 더 엄격한 수준의 정보보호 정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최근에 거의 뭐 사실상의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EU나 아니면은 유럽에서, EU나 미국에서, 그리고 EU에서 이제 AI 액트에서도 이 기법을 언급을 했는데,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기법들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어떤 특정 정보가 너무 과도하게 그 결과에 반영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잘 설계된 일종의 잡음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값이 어느 정도는 좀 손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그런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리컨스트럭션 어택, 재구성 공격을 이제 막는 예인데 노이즈를 별로 안 섞으면은 이 재구성 공격을 했을 때 뭐 거의 완벽하게 원본 정보들이 이제 복원이 되지만 노이즈를 넣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재구성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본 정보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와 이 모델의 성능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노이즈를 넣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를 많이 넣으면은 정보도 잘 보호하지만 모델의 성능도 이제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트레이드오프를 계산을 해가지고 옵티멀하게 노이즈를 삽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고요. 또 다른 거는 페어니스 문제가 있죠. 페어니스가 사실은 좀 더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이 인공지능 모델에서 윤리적 이슈를 느낄 수 있는 건데, 좀 옛날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차별 문제들이 있었죠. 뭐 구글 검색 자동화 해석도 그렇고, 미국 판결 보조 시스템에서도 인종차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서는 그 LLM을 챗GPT를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를 할 때, 잉글리시 네이티브 스피커의 과제가 잉글리시 넌 네이티브 스피커의 과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다 메이저한 사람들의 경향을 인공지능이 따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평가를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깃든 편견을 걸러내고 데이터 자체의 편견을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이 완료된 뒤에 결과를 내보낼 때 이거를 걸러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편견들을 이제 걸러내고 주로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메이저리티에 비해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편향 같은 경우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자체에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알고리즘에도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페어니스를 적용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룹 페어니스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인종이나 성별 등의 모델의 목적과 무관한 특성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디비주얼 페어니스라고 해서 이 그룹 페어니스랑 약간 다르게 만약에 어떤 그룹 간의 페어니스가 보장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동일 집단 내에서는 각 개인들은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룹 페어니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채용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그룹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 등의 그룹별로 공정하게 이제 대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차적인 이유로 뭐 채용의 결과들이 바뀌면 안 된다. 아니면은 대출 승인 시스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런 어떤 성별에 따라 가지고 차이를 받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이제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반면 개인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시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유사한 자격을 가진 개인들은 유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두 명의 지원자가 뭐 비슷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보여드린 그 그룹 페어니스에 의한 조건에서 어떤 부차적인 속성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단 제거된 상태에서 그 외에 필요한 경력을 가지고서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대우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머신러닝 모델들을 적용을 하다 보면은 동일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룹 페어니스에서 미처 탐지하지 못한 어떤 특정 조건이나 아니면 알고리즘상의 어떤 편향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동일한 조건인데 또 다른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디비주얼 페어니스에 대한 것도 디텍트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종류의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그 페어하다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정말 100개가 넘는 이 페어니스 측정 기준들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페어니스에 대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춘 어떤 이퀘이션들이, 그러니까 수식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equal opportunity라고 해가지고 그 true positive rate, 그러니까 긍정사례 검출률이라고 하는 건데 뭐 채용이라고 한다면 채용 승인 아니면 대출이라고 한다면 뭐 대출 허용 이런 어떤 긍정평가 결과들이 나올 때 집단 간에 이제 동일하게 긍정사례 검출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인종이나 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제 조건들을 넣었을 때 뭐 대출 승인이 몇 퍼센트면은 다 똑같이 이제 그런 대출 승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집단 간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이퀄 오퍼튜니티에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그 false positive라고 해가지고 어 그 오탄율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긍정사례 검출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결과가 있을 때 항상 잘못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 판단될 수 있는 결과들도 집단 간에 이제 동일하게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함께 고려를 해가지고 둘 모두가 이제 페어할 때 비로소 이제 이게 페어한 결과가 난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전자는 equal opportunity, 그러니까 동일한 기회라는 거고 두 번째 equalize odd, 특이한 결과가 나왔을 때, 튀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이제 equalize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런 페어니스 측정 기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정책적인 문제 또는 철학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에서는 또는 우리 시스템에서는 어떤 페어니스가 적절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투명성이랑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투명성과 책임성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예시거든요. 이게 트롤리 딜레마가 그 현대에 와서 이제 AI가 되면서 한층 더 복잡해졌는데 무인자율 자동차가 있다고 할 때 만약에 둘 중 하나의 선택은 해야만 한다고 할 때 누구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할 것인가랑 관련된 문제인 거죠. 뭐 어린 아기일 것이냐, 뭐 노인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선택은 해야 되니까. 뭐 아니면은 여기에는 없지만 그냥 운전자를 희생시키고 뭐 도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디 나무에다 들이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과연 누구를 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이 인공지능의 어떤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그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결정이 있어놨을 때 어떤 피해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건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거죠. 아까 준태님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뭐 무기 같은 경우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뭐 그 군인이 할 것인지 아니면 명령권자가 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개발자가 할 것인지 뭐 아니면 정말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책임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또 윤리적 AI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EU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현재로서는 사람을 결정권에 그냥 의무적으로 끼우는 형태로 책임성이 보장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미래에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에이전트들이 등장하고 또 그런 AI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마치 예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금융상품 사기가 너무 복잡하게 돼가지고 누구도 그 책임 소재를 찾기 어려웠던 것처럼 이 AI 시스템에서도 그런 종류의 어떤 문제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중 하나가 explainable AI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설명 가능한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신러닝 모델의 결과와 프로세스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및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뭐 이미지 인식이라고 할 때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은 나중에 했을 때 뭐 캣이라는 결과가 분류 결과가 나온다라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고양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현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익스플레이션을 넣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시스템은 고양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털이 있고 그리고 턱수염이 있고 그리고 발톱이 있고 또 이런 고양이의 뾰족한 귀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사진에는 뾰족한 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양이다. 라고 한다면 인간들이 좀 더 쉽게 왜 이 AI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오작동이 있었을 때도 좀 더 그 오작동이 일어난 포인트를 발견하기 쉬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코비드가 일어났을 때 코비드 판경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폐사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기존의 블랙박스 AI에서는 이 폐사진을 보고서 아 그냥 코비드에 감염이 됐군요라고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보는 사람으로서는 왜 이게 감염됐다는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가 있는지 왜냐면 이 AI가 어떤 잘못된 인과를 거쳐가지고 이런 판정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결론만 내려버리면은 그것들을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것들을 explainable AI를 적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결과는 그냥 결과대로 따로 내고 이제 포스트옥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후적인 방식으로 이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이게 코비드19에 감염됐다는 결과 외에도 이 여기서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이제 마킹된 부분이 이 AI가 어떤 부분들을 근거로 이게 감염됐다라는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감염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이게 감염이 됐다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보다 이 XI 모델 자체를 학습에다가 완전히 결합을 시키면은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감염이 됐다 한 다음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프레딕션에서 감염에 해당하는 이제 정보들을 완전히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근거까지 함께 인베딩 시켜가지고 이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기법들이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투명성이나 아니면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이제 explainable AI와 관련된 몇 가지 예고요. 고양이 사진을 했을 때 이런 마스크맵 같은 것들을 해서 이 모델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이제 이마에 있는 어떤 무늬, 그리고 눈, 그리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도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히트맵으로 표시해 주면은 이걸 보고 이 AI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 가능성을 제공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 AI에서 기술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냥 몇 가지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일자리 대체와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랑 일자리 감소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저소득층 노동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일자리 대체 위험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다른 분들도 이미 많이 말씀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지는 않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한 얘기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좀 생산자 입장 또는 AI를 개발해가지고 배포하는 입장에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을 개발할 때 뭐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사용에 있어서도 어떤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허위 정보를 유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실질적인 위협으로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저는 좀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량 복제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쓰레기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퍼뜨릴 수 있다는 부분도 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너무 허위로 많이 만들어서 웹 공간이나 어떤 특정 커뮤니티를 오염시켜 버리면은 사실은 가치 있는 정보들이 발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정보들을 파괴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AI를 악용할 경우에는 뭐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새로운 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대안을 얘기를 하려면은 AI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 AI를 써가지고 악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교대생들 대상으로 이제 AI 관련된 어떤 교육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 학생들이 AI를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대학에서 AI 사용해가지고 과제 표절하고 커닝한 그 사례들이 보고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학생들한테 좀 더 윤리적인 교육을 강화할 뿐이지, 뭐 실제로 거기서도 원격 시험 볼 때 뭐 카메라들이 여러 개를 둬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했지만, 학생들이 어떻게든 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카메라를 피해가지고 이제 AI 이용해서 컨닝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AI를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좀 뻔한 얘기인데, 책임감 있는 AI 개발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AI 설계 및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도록 사람들한테 이제 장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AI 개발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이거를 사용할 사용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의견이 없으신가요? 저 짧게 하나.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문외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고 학습을 해도 잘 모르고 한데, 이런 AI 윤리와 관련된 거를 보통의 이제 정보들이 아니면 뭐 한두 번 이렇게 개발자나 뭐 그쪽 IT계에 계신 분 얘기로는, 그들의 보통의 평균적인 입장은 지금 기업들에서도 뭐 하다못해 구글조차도 나름대로의 엄청난 노력 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믿겨지지가 않죠.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보도 같은 걸 보면 그 중에 뭐 엔스로픽 이런 데가 그래도 좀 뭔가 그 안에서는 선도적인 뭐 그런 걸 하고 있나? 뭐 의심스럽긴 한데, 그게 뭐 짧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전반적인 이제 지금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신경을 쓰는 부분이 그래도 실제로 상당한 건지 항상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오면서도 그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저는 빅테크들이 이런 윤리적인 AI에 투자하는 자원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그 내부에 이런 윤리적인 AI 관련된 팀들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프라이버시나 뭐 페어니스 관련된 기술에서의 되게 좋은 논문들이 이런 대기업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기업들의 투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뒤에 그 트위터의 그 윤리적인 AI 팀들이 완전히 해체됐어요. 그냥 팀 자체가 공중분해된 거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이버시티나 아니면 페어니스 관련된 AI 팀이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된 뒤로 그 팀들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틀리지 않다. 분명히 AI 관련해가지고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근데 그것이 충분하냐고 얘기하면 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포스코 같은 기업이 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환경 문제에 꽤 돈을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캠페인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포스코의 어떤 사회봉사나 탄소 배출 저감 능력이 포스코가 야기하는 탄소 배출에 비해 가지고 과연 충분한가? 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워낙에 이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 AI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규모도 적지 않지만 충분하지 않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까다로운 게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많은 AI 기업들이 사실은 중소기업 수준에서는 큰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중소규모 AI 기업은 아예 이런 윤리적인 AI 같은 것들을 고려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팀 자체가 없고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에 대한 인식도 없죠. 제가 뭐 학회나 이런 데 가서 인더스트리 세션 가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아 되게 좋은 모델이시고 한데 혹시 뭐 이거 관련돼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 위험 같은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했는데 그런 프라이버시 위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다 시큐리티 얘기를 하거나 뭐 저희는 암호화를 적용을 했다라든지 뭐 액세스 컨트롤을 적용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빅테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아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하면은 꼭 빅테크에만 이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할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동선님 김찬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AI 윤리성 하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과연 인류는 보편적 윤리 기준을 갖고 있는가? 그거가 저는 의문을 드는데요. AI가 판단하는 윤리 기준 쪽은 미국적 가치관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보니까 개를 범죄자보다 먼저 구해야 된다. 근데 고양이는 범죄자보다 나중에 구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문제만 치우치고 뭐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만든 AI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AI 소버리니티라는 거랑도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윤리적인 가치들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에는 막 우리가 보기에는 뭐 초지능이니 해가지고 AI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좀 완전 동의하지 않고 얼마 전에 이제 얀 르쿤이라고 하는 메타의 AI의 대부인 사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현재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챗GPT 기술이 바탕이 되는 그 트랜스포머를 이제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트랜스포머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AGI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사실은 인간 같은 지능에 도달하기에는 정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밑바닥을 보면은 AI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패턴을 이제 학습한 것 그뿐인데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편향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국가나 어떤 특정 문화권의 이제 가치에만 치중한 것들을 해버리면은 이런 보편적인 윤리 같은 것들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한 가지 더 본질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그 요즘에 AI 세이프티를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이 AI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AI의 판단이 사람들의 기준에 맞도록 얼라인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I가 되게 튀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세운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이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좀 여기에 어떤 본질적인 모순이 존재를 하는 게 AI는 절대로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 같은 어떤 리즈닝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그런 리즈닝을 하는 것도 그것들을 이제 모사를 하는 거지, 사실 그 밑단에 있는 로직을 보면 완전히 다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이랑 완전히 다른 로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인간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좀 본질적으로 저는 좀 모순이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1번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일단 AI 소버리니티, 그러니까 각 문화권이 가지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형태의 마치 그 웨스턴 문화가 모든 것들을 이제 휩쓰는 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로컬 AI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것들이 뭐 국가 주도가 되건 민간 주도가 되건 뭐 그것들은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지금처럼 80%의 데이터들이 EU랑 그리고 북아메리카랑 그리고 동북아 3국에서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어떤 해소해야 된다는 게 일단 1번이 있는 것 같고 2번은 일단은 그게 확보된 다음에는 그러면 이 AI라고 하는 인간이랑 완전히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우리한테 잘 맞도록 어떤 식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하나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늘 정말 소중한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을 설명해 주신 강수님께 감사드립니다.